저는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고요. 그래서 재무분석, 산업분석, 뭐 거버넌스 이런 이제 투자 관련된 과목을 가르칩니다. 학부랑 이제 대학원.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 이제 신촌 저희 캠퍼스에 이제 부임한 지 한 6년 됐는데 원래는 이제 저는 이제 금융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메릴린치 한국 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도 했고 제가 30대 초반에 삼성 임원을 했으니까 뭐 상당히 그때는 외국 투자가들도 뭐 저 만나러 많이 오고 네. 그래서 제 이름이 그 당시에 뇌물이었습니다. 뇌물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삼성 나와서는 한동안은 3년 정도 이제 외국 자금 받아서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그때 경험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외국 회사에서 이제 아시아 헤드 역할도 하고 그래서 뭐 다양한 경험을 거의 한 30년 정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가를 여전히 제가 그래도 많이 이해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책을 썼고 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유튜브로 네. 지금 만들어서 이나무의 좋은 주식 네. 연구소 그래서 좀 차별화된 네. 점잖은 그 좀 좋은 게스트들 모시고 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재미있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 정말 그 말씀만으로도 정말 경험이 너무나도 풍부하신 것 같으신데요. 요즘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변동성이 좀 큰데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뭐 구독자, 청취자분들 많이 이제 손해도 보시고 작년에는 국내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올해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일부 종목은 진짜 고점 대비 뭐 90%씩 빠진 것들도 네. 있습니다. 펠로톤 이런 것들 보면 네. 뭐 러빈훗도 그렇고 그래서 멀쩡하게 좋아 보이던 기업이 뭐 거의 뭐 90% 빠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조정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 주가가 1, 20년 동안 그 급상승을 했던 가령 이제 한 예만 들면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미국 주가가 거의 3년 동안 합쳐서 100% 올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이익 증가하는 것만큼 주가는 같은 페이스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도 올라가면 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기업이익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주가 수익 배에서 퍼가 늘어났다. 영어로는 multiple expansion. 그 배수의 증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것에 이제 촉매가 됐던 것은 초저금리.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의 미래 가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 배수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2021년 초만 해도 뭐 한 25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작년부터 이제 조금 공감대가 생기면서 25배 넘던 퍼가 미국에서 한 21배 정도로 작년 말 올해 연초 였고 지금은 이제 계속 내려와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쯤 제 유튜브에서 찍은 게 S&P 기준으로 주가가 그때 한 4,500이었는데 퍼가 20배 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한 18배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S&P 기준으로 주가가 3,800까지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한 5, 6주 전에 이제 찍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거는 뭐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과거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이론에도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맞춰서 주가가 빠진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신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은 시장도 지금 S&P 기준으로 한 20% 빠지고 그다음에 뭐 나스닥은 30% 빠지고 개별 종목에 따라서 50% 이상 빠진 게 많으니까 이제 뭐 황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놀라셨는데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게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근데 미국은 크게 보면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배당 내가 투자가로서 받는 거 포함하면 한 연 10%
10% 수익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과거 30년, 50년, 100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연 한 10% 수익이어서 3년 동안 100%가 갔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올라갔던 부분을 이제 지금 돌려주는 과정. 근데 그 돌려주는 게 기업이익은 여전히 괜찮아요. 1분기 실적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이익이 지금 짱짱합니다. 10% 정도 작년 대비 증가를 했으니까. 근데 그 배수가 높은 거가 거두어졌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배수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이제 그 네. 속도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통 전문가들 가장 얘기할 때 던지는 게 지금 시장이나 개별 종목, 애플이면 애플의 적정 퍼 배수는 얼마인가. 그거는 솔직히 정답은 없거든요. 네. 이론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미래 기업의 성장, 그다음에 그 성장에 대한 확신성, predictability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다이내믹한 과정이고, 주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퍼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퍼가 뭐 우리가 확대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도,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한 6개월은 미국보다 주가가 훨씬 덜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퍼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폭도 아주 적고, 당분간은 미국 주가가 조정을 좀 더 많이 받겠지만 그거보다 한국 주가는 좀 덜 빠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네요. 아, 네.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한 퍼가 한 18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지금이 조금 이렇게 바닥 부근이라고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제일 큰 변수는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라는 게 이게 약간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에 미국 퍼를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배 정도 내외였어요. 좀 낮은 구간도 있었고. 근데 이제 불과 지난 10년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리고 미국 경제가 다이나믹해지면서 퍼가 올라갔던 건데, 거꾸로 지금 이제 퍼는 내려왔지만 경기 침체가 뭐 올해 당장 있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2023년에 혹시 있다면,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업 이익도 하향 조정이 되겠죠.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못 낼 테니까 기업 이익 하향 조정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추가적으로 퍼가 더 내려올 겁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자료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경기 침체가 혹시 된다면 퍼가 그 회사도 지금 베이스 케이스를 지금 올해 연말에 한 17배 정도 보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있다면 내년에 퍼가 15배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충격을 받아요. 기업이익도 내려오고 퍼도 내려가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변수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있다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멀티플, PER이 이제 내려올 테니까 더. 교수님, 이게 퍼가요, 뭐 17, 16, 15 이렇게 1 차이가 대략 주가 지수가 몇인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퍼가 18배면 네. 기업이익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퍼가 하나 18에서 17 내려오면 대충 주가가 5% 정도 빠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0배를 가정으로 하면 1배가 5%쯤 되는 거니까 100분출로 치면.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가 작년 말에 21배에서 지금 18배로 왔으면 한 15% 정도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21배가 18이면 15%인데 주가가 S&P 기준으로 한 16, 7%, 15%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비슷하죠. 근데 작년 말에 올해 기업이익 미국 보는 거랑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양호했어요. 그래서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될 걸로 많이 생각했는데,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1분기까지는 아직은 기업 실적은 괜찮다. 이제 다음이 2분기부터가 이제 문제긴 하지만. 네. 교수님,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시점에서 좀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주식을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하니까, 저라면 현금이 있는 분들은 당장 뭐 언제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나가면 아는 거지. 이거는 사전적으로 뭐 주가를
뭐 5월에 사라, 4월에 사라 그런 건 진짜 그 우리 투자가들 그 세계에서는 그건 넌센스거든요. 그거는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리스크가 많이 반영이 됐으면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5월까지 뭐 8로 나누든지 12로 나눠서 조금씩 사가는 거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 생각같이 경기 침체가 없다고 우리 청취자, 구독자분이 동의를 하시면 그건 괜찮은 전략일 것 같고, 왜냐하면 많이 빠진 주가가 미국에도 많고 뭐 국내에도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나는 뭔가 모르겠지만 필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1, 20%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네. 미국도 있고 당연히 한국 주가도 비슷하게 따라갈 테니까. 그러려면 6개월을 일단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제 주식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막 7, 80%까지 빠진 주식들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럴 때 조금 솔루션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제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 레버리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 사학개미들 보면 이제 뭐 나스닥 100에 대한 3배수 레버리지나 뭐 반도체 지수 레버리지 이런 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지고 내가 대박을 터뜨리는 게 절대로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의 정점에 있는 진짜 월가의 제일 뛰어난 헤지펀드들은 어떻게든지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래요.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줄이고 10에서 20%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적은 리스크를 지고 상당한 수익률을, 그러니까 압도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상당한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3배수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지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리를, 그러니까 반등이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고, 3배수 레버리지 있는 분들은 뭐 그거는 지속 가능한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투자하는 나스닥 100 지수나 그 반도체 지수는 가장 리스크가 많은 그 비즈니스, 그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또 레버리지 건대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뭐 통신회사를 투자하는데 내가 저리에 빌려서 레버리지 하는 건 뭐 말이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사모펀드들의 전략이죠.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 비즈니스에 그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건 되는데, IT에 레버리지를 거는 건 완전히 진짜 금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프로들이 얘기할 때 그거는 이제 자살에 자멸하는 지름길이죠. 오히려 거꾸로 된 게. 거꾸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종목을 들고 계신데 뭐 30%, 50%, 70% 빠졌으면 제 책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분류할 때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그걸 제일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면 주가는 결국 반등하고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시면 되고, 나쁜 기업,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나 이거 뭐 그냥 느낌 아니면 뭐 잘못 판단해서 샀는데 회사가 그렇게 좋은 퀄리티 회사는 아니야. 뭐 내가 그냥 트레이딩 좀 뭔가 요행을 바라고 했다. 뭐 그런 회사는 이번에 몇 달 사이에 반등하며 단기 반등하면 그때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그 업이 상당히 그 고속 성장을 하고 거기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경영진도 괜찮고, 그래서 이익이 많이 꾸준히 두 자릿수 증가를 하는 그런 괜찮은 기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장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게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그리고 그게 오래 투자하시고 조금 분석 경험이 있으신 분은 본인이 잘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증권사 자료들 보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위에 뭐 이제 경험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판단을 해서 일단 그 대분류를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한 두세 달 사이에 한번 또 반등이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이.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기업인데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 물타기 할 수도 있죠, 당연히. 뭐 그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 제가 헤지펀드 하면서도 저도 한계를 느꼈던 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물타기를 진짜 잘해요. 아, 그래요? 그게 되게 수익률을 높이는 아주 지름길이죠. 그건 진짜 고수의 영역이고 아주 그 절묘한 판단, 절묘한 트레이딩이 이제 다 들어가야죠, 되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좀 그 유튜브에 여러 컨텐츠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락장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서학 개미분들도 이제 힘들어하시고, 근데 대표적으로 몇 개 종목을 보니까 애플, 구글, 테슬라, 미국 주식은 그 세 개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애플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테슬라도 물론 그럴 것 같고, 이런 주식에 조금 불타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세 종목 다 진짜 뭐 네. 확실한 틀림없는 네. 좋은 기업이죠. 네.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 그러니까 압도적인 뭐 2위랑 그 뭐 경쟁이 되지 않는 그 발군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도 많이 하는 고속 성장. 특히 이제 전기차는 계속 그럴 테고, 그다음에 알파벳이 있는 그런 뭐 검색, 광고, 그다음에 AI, 이런 분야, 뭐 클라우드 이런 데도 성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데들은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 데들은 뭐 주가가 20%, 30% 빠졌어도 그 고점 대비 당연히 그걸 갖고 가셔야죠. 네. 네. 그럼 교수님 한국 시장으로 좀 와가지고 조금 또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좀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이게 지금 앞으로 한국 경제가 또 미국 경제만큼 튼튼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 좀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경제 성적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도 그 나라의 기업의 성적표지만, 그 경제의 펀더멘털이 건실하지 못하면 환율이 그 절하 네. 약세로 변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1,300을 앞두고 네. 있고, 실제 지난주 금요일도 1,300을 넘을 뻔했는데 정부가 구두로 개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280대로 끌어내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은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펀디멘털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이제 4월에 무역 적자로 반전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에 조금 실망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계속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팔아서 계속 그 달러로 이제 환전하는 그런 수요. 그러니까 우리 네. 국내적인 이슈도 있지만, 크게 전 세계를 보면 뭐 원화의 절하 문제보다는 달러 강세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주요 통화국 대비 보통 우리가 측정하는 달러 지수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14%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진짜 강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뭐 미국 10년 국채 금리만 해도 벌써 3%니까 다른 나라 금리보다 훨씬 매력이 있으니까, 네. 특히 특히 이머징 마켓 대비 그 매력이 있으니까 이제 자금이 미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심할수록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느껴서 돈이 더 글로 모이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어도 페이스북 같은 데가 지금 퍼가 뭐 15배밖에 안 돼요. 제조업 수준이라고. 네. 그리고 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 7배, 뭐 알파벳도 18배, 네. 19배 살 수 있으니까 미국 주식이 싼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그 인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 싸지만 미국 주식이 그 여러 면에서 보면 이게 더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자금들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선진 시장을 이머징 마켓보다 더 좋아하고, 선진 시장은 어디냐?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은 뭐 한국도 있지만 대만, 요즘 대만도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 이머징 마켓에 제일 크니까 중국이 과연 이거 뭐 투자할 만한 나라야. 그러니까 나라가 대국이고 앞으로도 뭐 계속 성장할 건 알지만 내가 주주로서 중국에 투자하면 뭐를 내가 권리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뭐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기업인가? 뭐 워낙 그 매크로나 이 정책적인 변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그 회의감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시아진 전체에 대한 또 시각에 그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중국 앤 다른 아시아 국가 막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한국 대만에서 일본으로 좀 더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원화가 절하가 돼서 최근에 보면 현대차 같은 데 실적이 괜찮았던 게 원화 절하로 수출하는 쪽에서 이익이 더 많이 나니까. 근데 일본이 옌 달러가 130이 돼서 그 절하 효과는 더 많이 봅니다. 네, 인정.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불리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미 뭐 연초만 해도 한국 시장을 좀 언더웨이트를 비중 축소를 이미 한 상태였는데 이게 조금 바뀔까 저도 기대를 했는데 이런 글로벌 펀드 플로우랑 그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뭐 대만, 한국하고 일본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한국은 조금 관망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외국인들이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단기적으로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개도국 그런 쪽을 조금 더 그 주식시장도 그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항상 과거에 1, 20년만 해도 이머징 마켓이 고속 성장을 하니까 경제도 고속 성장을 하고 기업도 이익을 많이 내서 거기다가 주가가 더 저평가가 됐네 그래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확신이 요즘 점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매크로 리스크가 이머징 마켓에 계속 많고 중국도 그런 거죠. 시진핑이 공동부유한다는 것도 리스크죠. 가령 뭐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미래가. 그다음에 기업도 경제는 좀 성장해도 기업은 계속 뭐 대주주가 이상한 짓을 하든 어쩌고 증자를 해서 나의 주주로서 권리는 계속 줄어드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건 맞는데 이 정도 저평가가 적정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회의감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그 회의감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지정학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그런 걸 고려하면 결국은 좀 아무래도 미국 시장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무난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미국으로 이렇게 주가가 좀 미국이 불안한데도 몰리고 우리도 석개미들이 뭐 금액은 송금하는 게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 투자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조금씩이나마. 네,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그 인플레이션 이슈 그걸로 인해서 좀 금이나 아니면 채권도 막 3%, 3.5%가 뭐 올인할 거라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자재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측 가능한 내가 합리적으로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이해할 수 있고 분석 가능해서 기업 이익이 얼마가 나니까 내가 애플 같은 경우는 한 25배 퍼해주면 상당히 괜찮다, 매력이 있다. 뭐 알파벳은 뭐 20배면 괜찮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금이나 원자재는 그런 게 분석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외부 변수, 매크로에 워낙 많이 흔들리니까. 근데 이제 짐 로저스가 얼마 전에 왔을 때 이제 제가 인터뷰 제 그 유튜브에서 할 때 보면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주식보다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커머디티가 훨씬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도 완벽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포트폴리오가 100이면 한 뭐 5% 정도는 그런 것을 뭐 들고 가도 그래서 그분한테 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냐 했더니 뭐 전문가들은 이제 그 원자재 상품 이런 거에 선물을 내가 이제 리스크가 많으니까 이제 ETF 같은 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조금 배우는 처음에서 처음에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한 1, 20만 원 뭐 투자해서 이제 변동성을 한번 느껴보고 그러면서 투자를 늘리되 전체의 뭐 5% 10% 이상은 안 하는 게 아니면 꼭 하시고 싶으면 미국의 워런 버핏이 산 옥시덴탈 같은 데가 회사가 뭐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제 애플이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래서 이제 또 산 면도 있으니까 꼭 사시고 싶으면 그런 종목들 하면 조금 원자재 에너지 기업이지만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리고 주주 환원을 하니까 그런 변동성이 보통 주가가 적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렇게 주식으로 그 주식 기업으로 해지를 좀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전체 재산의 반 이상이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나이가 이제 뭐 50대 후반 60이 됐기 때문에 부채를 제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젊어서 소득이 많고 그럴 때는 제가 버는 것을
뭐 그러니까 담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하면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저는 그렇게 레버리지 않았죠.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하는 게 좋거든요. 네. 부동산의 변동성은 주식보다 훨씬 낮으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는 총자산도 많이 컸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 빚을 갚고 지금은 부채가 없고 제 돈이 제 이제 자산인데 여전히 부동산이 반이 넘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뭐 안정적인 거니까 걱정을 안 하고 주식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인지 오래 제가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 그래서 제가 무슨 종목 들고 있는지 어떤 때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그 시세를 한 달 동안 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좀 오래 하면 그런 감은 생기시는데 하여간 레버리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보통 이제 우리가 MSCI에서 분류하는 11개 업종이 있어요. GICS라고 글로벌 산업 분류.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통 금융계 아니면 컨설팅계에서 쓰는데 그 종목이 어느 업종에 소속돼 있냐에 따라서 리스크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때는 뭐 IT 아니면 경기 관련 소비재,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들이 가장 리스크가 크죠. 경기가 이제 꺾인다고 치면. 그런데 종목이 나의 포트폴리오 80~90%면 되게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고 앞으로 경기가 이제 하향이 더 되면 주가 더 많이 빠질 거예요. 대신 내가 뭐 월마트나 아니면 담배인상공사 이런 필수소비재를 두고 있으면 되게 방어적이어서 주가가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방어적인 그런 주식으로 피신을 가니까. 그래서 미국에 보면, 최근에 보면 월마트, P&G, 헐시, 아마 그때 할 때 초콜릿 회사 이런 데 신고가 계속 갱신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많이 올라서 오히려 최근에 좀 더 고평가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금이 많이 올렸죠.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업종 분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쳐보면 GICS 업종 분류 치면 거기 다 나옵니다. 아니 블룸버그에 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이런 업종의 종목을 내가 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류해서 내가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교수님 어떤 분은 이런 시기에 이게 가격이 내려갔을 때 기술 성장주를 사서 좀 버텨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큰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시기에 가치주를 좀 사고 뭐 은행주나 금융주 아니면 식료품주 이런 거 사서 좀 방어를 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하세요? 저는 편식을 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가의 매력은 미국 주가보다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다 사면 안 되니까요. 왜냐면 외국이라는 건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50대 50을 사든 아니면 내가 미국이나 해외를 되게 잘하는 영어가 편한 사람이면 60, 70을 미국을 살 수도 있겠죠. 장기 성과가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하여간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섞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이나 업종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장하는 IT, 뭐 헬스케어나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경기 관련 소비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반은 넘는 게 좋겠고,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 포트폴리오의 방어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이제 P&G도 될 수 있고, 한국 같은 데는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데가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또 중국의 익스포저가 있으면서 주가가 반 토막이 났으니까 한국은 솔직히 진정한 의미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KT 이런 거 빼놓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P&G 사도 되고 존슨앤존슨 사도 되고 월마트도 있고 종목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좀 이렇게 섞어서 내가 10종목을 미국에 들고 있으면 좀 공격적인 성장주가 한 6, 7개, 서너 개는 P&G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데들도 그렇다고 주가가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보면 배당 포함해서 배당을 한 2, 3% 주니까 과거 10년, 20년을 보면 총 수익률이 배당 포함해서 한 10에서 12%씩 매년 됩니다. 물론 못 버는 애도 있고 또 많이 올라가는데 15%, 20%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섞어서 있는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반반 정도 국내, 해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업종을 놓고 리스크를 보면 3분의 1 정도는 조금 보수적인, 그렇지만 커서 퀄리티는 좋은 데들, 이익이 5에서 10%씩 성장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배당 포함해서 매년 10%만 벌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미국은 꽤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답답해서 투자를 못 하시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바꿔야죠. 주식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면 안 되니까. 교수님, 그런 그 배당주 같은 것들이 잘 이렇게 위기 때 주가가 안 떨어졌을 때 이런 거를 조금 매도하고 싸진 기술주를 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경기 침체가 내년에 있다 보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한 20% 더 빠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뭐 1, 20%라도 있다면 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1년 후에 하면 훨씬 더 그리고 그런 기술주는 전체 시장이 20% 빠진다면 앞으로도 30, 40%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살려면 주식을 1년 동안 12분의 1씩 매달 나눠서 사든지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유지하면서 네. 그리고 그게 또 자신 없으면 뭐 ETF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뭐 시장 ETF나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는 테마 ETF 같은 거 해도 좋으니까.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 50은 부동산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부동산 50%가 넘습니다. 넘고. 네.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을 나머지 뭐 40%, 30% 이렇게 갖고 계신 건데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교수님의 포트폴리오를 일부 공개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좀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언급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 교수님 유튜브 채널 가서 들으면 어떨까.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3만 구독자 돌파했다고 뭐 댓글 달기인가요? 이제 그거를 제작진이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해봤는데 MBTI? 네, MBTI. MBTI 이제 해봤고 제가 무슨 좀 뭐 관리자형이래요. 그래서 별로 듣기 안 좋았는데 그 관리자형이 소득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 듣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다른 여러 계좌 있는 걸 이제 합쳐서 보여드린 거는 제가 하는 얘기랑 틀리지 않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제가 들고 있고 빅테크 5개를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알파벳은 뭐 진짜 좋은 회사고 그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이 요즘 최근에 좀 주가도 망가지고 걱정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뭐 진짜 좋은 인력이 있고 페이스북 같은 데는 본업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40%가 넘거든요. 현금 흐름도 좋고 그래서 5종목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보수적인 종목 중에는 제가 뭐 P&G, 월마트 뭐 이런 것들, 에브비라고 그것도 이제 헬스케어 종목도 배당 좀 주고 이제 그런 것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잘 못 투자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로빈훗 종목 옛날에 IPO 할 때 좀 한 거 많이 물려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은 제가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꽤 많이 아니까 해외 생활 많이 해서 미국 주식이 편했고 국내 주식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종목만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비웠어요. 이제 꽤 한 1년 정도 됐죠. 근데 이제 한 종목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사회이사 하는 바이오 회사 그래서 이제 스톡 옵션을 받은 거여서 그거는 제가 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옵션을 행사해서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이 되게 적은 편입니다 지금. 한국 주식에 삼성전자는 없으세요? 전에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다 비웠습니다 작년에.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알고 또 해외도 1년에 한 3, 4개월 보통 있고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6월 중순부터 한 달 반 가 있는데 이제 미국 해외가 편하니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외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면 우리가 그래도 삼성그룹을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큼 이건희 회장이 기여를 많이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스타일은 어떻고 삼성 경영진이 얼마나 좀 관리를 잘하고 좋은 일재를 뽑고 뭐 이런 건 알지만 애플을 우리가 안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 이번에 이제 뭐 7, 80%씩 빠진 종목들 한번 겪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미국 주식이 또 빠질 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국내 투자, 해외 투자를 섞어서 하면 좋다. 교수님 로빈후드 같은 거는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한 7, 80% 빠졌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재밌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IPO 할 때 그냥 받아서
IPO 받은 거보다는 한 30% 빠졌나 뭐 그럴 거예요. 한 40% 빠졌나. 근데 고점 대비는 한 70, 80% 빠졌죠. 이렇게 거품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는데 네.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튼튼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그 규제 감독 당국이 그 회사 영업을 막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큰 그 마켓 메이킹 하는 데 가서 이제 매매를 체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수수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뒤에서 수수료를 진짜 받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 의장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있는데 이제 저는 좀 좋게 봤던 이유가 이 회사가 아주 좋은 엔지니어, 디벨로퍼를 많이 뽑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미국에선 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큰 대형 증권사나 아니면 컨슈머 회사 같은 데도 이 회사를 뭐 1, 20조면 충분히 인수를 M&A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딜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펠로톤 같은 데도 그렇고 주가 많이 빠지면 결국 딜이 들어오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내고. 그러니까 트위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트위터도 그렇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가는 게 그 딜이 되니까. 그래서 회사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밸류가 있다면 주가가 많이 빠져도 나중에 기회는 뭐 제가 그 돈을 급하게 뭐 찾을 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보통 그런 딜이 있으면 주가가 다시 오르나요?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고 회사 전액 다 그 전략 그 경영권을 갖고 가면 보통 그 당시 주가에 한 30% 50% 주는데 소수주 거를 다 사주죠. 한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공개 매수 청구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상법하고 뭐 다른 그 법령에서 이제 그 매수 청구권을 도입을 하니 많이 얘기가 있는데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대주주는 소수주주보다 5배 높은 가격에 팔고 나가잖아요. 한샘 같은 데도 그런 거 말이 안 되죠. 근데 미국은 소수주주 걸 다 같이 사줘야 되니까. 이번엔 트위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면 똑같은 가격에 다 팔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와, 그런 거 되게 부럽네요. 그럼요. 한국도 그렇게 꼭 돼야 됩니다. 이게 거버넌스 이슈라고 그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그 빅테크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추가 매수를 요번에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전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감망하시고. 네, 단말기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 미국 주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장 끝날 때쯤에서 오후쯤, 지금도 이제 우리 오후니까 한번 보긴 봤거든요. 한번 보지 뭐 제가 제 그 구잘 들어가서 내가 뭘 들고 있는지도 어떤 경우는 가물가물합니다. 네. 사고 팔고 그렇게 아니니까. 교수님 이렇게까지 너무 환하게 다 공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혹시 또 이번 최근 이슈에 암호화폐가 좀 이슈가 크게 됐잖아요. 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으실까요? 저는 암호화폐는 잘 분석할지 몰라서 조금 저도 바이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홍콩에서 이제 한 분이 원래 이제 골드만도 있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코빗에 가서 지금 리서치 센터장을 하는데 그분 불러서 게스트로 제가 이제 하면서 정성문 센터장님 공부를 좀 하면서 조금 내가 그 편협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그 밸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가격이 페어 밸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에 아주 작은 비중, 큰 게 10% 미만으로 들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뭐 싫으면 뭐 이익을 내는 기업 위주로 또 투자해도 되니까. 근데 변동성은 뭐 최근에 엄청 높았고 앞으로도 계속 높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돈이 없어도 되는 정도, 뭐 3%나 5% 내 전체 그 100이라는 돈을 내가 있으면 이제 그 정도 범위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의 밸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위주로 좀 만약에 아는 거 위주로 좀 많이 이번에 진짜 좀 많은 큰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해보고 싶은 사람은 믿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뭐 1억이 있으면 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그러니까 지분 일부 퍼센티지로 지분율을 살 수 있죠. 네, 소수점으로도 할 수 있고. 소수점으로 사서 네. 한번 그걸 느껴보면서 내가 책도 읽고 공부를 해보면서 내가 좀 확신이 들면 그거를 뭐 3%, 5% 늘려갈 수 있어서 처음에 덜컥 많이 빠졌다고 지금 뭐 3만 불 미만, 3천만 원 미만 이러고 사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약간 조금씩 내가 내 포트에 약간씩 넣어서 경험을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내가 확신이 있으면 사는 식으로. 원래 전문 그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약간 조금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그거 이제 주가 느낌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가들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 미국 S&P 500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P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역사적 평균에 수렴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그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가 큰 이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여기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20% 빠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은 이제 조금의 더 확률로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개인 소비가 여전히 건전하고 기업 부문도 건전해요. 그래서 경기가 위축이 되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고.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 따라가겠지만 워낙 많이 미리 빠져서 뭐 맷집이 좀 있어서 좀 덜 빠질 겁니다. 근데 결국 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건 미국하고 같이 움직임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엔솔 같은 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좀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내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주를 하지 말고 우선주를 하자. 왜냐면 우선주라는 게 물론 삼성전자는 보통주랑 차이가 1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종목들 현대차 2우선주, LG화학 우선주, 뭐 LG 생활건강 우선주, 뭐 미래에셋 같은 데도 2우선주 이런 데는 보통주랑 차이는 그 주총에서 의결할 권리만 없어요. 의결권만 없고 나머지 똑같거든요. 그러면 보통주의 반값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값에 사니까 배당 수익률은 2배죠.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이런 종목들은 보면 7, 80%예요. 외국인들이 왜 그걸 하겠어요? 이게 보통주랑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의결권 밸류가 거의 없으니까 반값을 하는 거니까. 그 미래에셋이나 그 NH투자증권 이런 것들도 외국인 지분율이 꽤 높은가 보네요. 미래는 별로 안 높아요. 미래는 한 10몇 %인데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이웃선주는 한 60, 70%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70%인가 80%인가. 그렇구나. 보통주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2-3배 높습니다. 그 이유는 펀드멘털리 보면 반값을 하는 거니까 보통주를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가가 불안해도 워낙 싸게 하면 그리고 보통주가 2% 배당 주면 보통 우선주 사면 4%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우선주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축하는 데 쓰시고 내가 진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우선주가 있으면 우선주를 무조건 사시는 게.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꼭 사시고 싶으면 보통주보다는 현대차 2우선주를 하시는 게 훨씬 스마트하다. 네. 예, 그리고 조금 그 개도국 상황이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좀 미국 시장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개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셔서 빅테크와 테슬라와 그 다음에 뭐 P&G 같은 그런 기업들 월마트 가지고 있고 7대3, 6대4 이렇게 그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요 정도로 인터뷰 전반적인 내용을 혹시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뭐 끝으로 좀 한번 강조해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지금 이제 새로 여기 그 유튜브 시작하셨으니까 너무 애청해 주시고 많이 발전하시기 바라고요. 그 투자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또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투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 2년, 3년 후 우리 지나가고 나서 2022년을 보면 그때 이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지금 많이 올랐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가를 보면 지난 14년 동안 올해 포함해서 3년간 마이너스였고 한국 시장은 14년 중에 7번 마이너스였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덜 좋았죠. 근데 오르는 해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진 해 다음에는 또 많이 오르고 그럽니다. 그러면 회복이 결국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단말기 종목 주가 고만 네. 보시고 공부하시고 좋은 종목도 찾고 그러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